현재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내용 체크 중인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로존의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의 물가지표라는 주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전국 불안에서 비롯된 유로존의 국채금리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프랑스 내각이 붕괴됐는데 유로존의 국채금리 상승 원인 그리고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증시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사실 채권시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상당히 지금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제 유로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프랑스 내각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붕괴가 됐고 이제 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 새로운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의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프랑스 내각이 지금 붕괴된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재정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지금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마이너스 5.8% 수준이거든요. 이유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3% 수준에서 재정준칙 적자를 관리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부채 비율도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113% 수준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는 굉장히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다수당이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틈새를 비치고 나타나는 것이 극우 정당들이에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재정 지출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장기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영국 30년물은 5.7%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게 19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프랑스는 4.5%, 독일은 3.4%. 그나마 독일이 좀 안정됐다고 하는데도 국채 금리가 3.4%. 이거는 유럽 재정 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정치적인 양극화라든가 재정 확대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프랑스 이번에 나타났듯이 어떤 이 여당 야당의 어떤 단일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조율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 또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극우 정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꾸준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국방비 늘리잖아요. 지금 이제 네. 내년부터는 당장 GDP 5% 수준까지 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복지 수요도 또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유로존 성장률 전망은 조금 부진하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됐는데 내년은 결국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부각이 되면서 성장률 전망 자체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이제 7월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확대, 공급망의 분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플레 경로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ECB가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좀 천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후퇴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네. 거기다가 또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9월 12일 날 이제 피치, 10월 24일 날은 무디스, 그리고 이제 11월 28일에는 S&P의 신용등급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프랑스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3% 수준까지 재정적 규모를 축소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리 사임했고 또 뭐 지금 새로운 내각이 언제 구성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성이 더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한 유럽의 장기금리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저는 수급적 이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월하고 10월에 유럽의 채권 발행이 지금 1,0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3조 정도 그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제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글로벌 채권 매도세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또 불안 요인은 이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EU 내의 최대 규모인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개혁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경제는 사실 유럽에서 차지한 비중은 적어요. 7%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반면에 유로존 전체 연금 저축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유럽 채권 보유액이 3천억 유로입니다. 487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EU 내에서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연금 제도를 개혁을 하니까 채권에 이런 그 재조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금리 변동도 노출이 되고 해지 포지션의 청산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채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도 네. 채권의 이제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부진하다면은 상당히 시장 전체, 금융시장 전체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유럽의 채권 시장이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한 일정 중 하나가 물가 지표였습니다. 오늘의 주제기도 한데요. 8월의 CPI와 PPI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서프라이즈라는 말은 전혀 예상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이 나타났는데 PPI가 하락하는 거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상승만 하다가 그러니까 전망치가 0.3% 상승이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전월치도 그러니까 기존의 0.9% 상승에서 0.7% 상승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이 지표 넣고 오면은 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평가도 유보적이고요. 생산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기보다는 일부 생산자가 관세 영향을 흡수하면서 마진 하락을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지표를 보면은 서비스 지수가 0.2%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유통 서비스 마진의 그러니까 마진이 전월 대비해서 1.7%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통 서비스 마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가 받는 마진의 그 갭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진이 급락했다라는 거는 생산자가 자, 내가 마진을 안 가져갈 테니까 일단 이익을 좀 줄이면서 가격 상승된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아직 전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한 이익 감소 영향을 일단은 지금은 생산자 쪽에서 또는 유통 쪽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이제 관세 충격을 전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렇다면 향후에는 언제든지 나쁜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번에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유보적인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CPI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딱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시장 예상치만큼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 형성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보면 요번에 이제 그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2.7%였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가중되기 시작을 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이런 그 확실하게 가격의 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서히 이런 관세 영향은 시작이 됐다. 일부 상품 가격을 자극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서비스 비용의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호텔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 서비스 비용의 상승이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CPI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긍정적이냐는 해석은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이런 흐름들을 좀 더 확인하면서 저는 우리가 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의 하락이 언제든 상승의 서프라이즈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점인데 이걸 페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 게 약간은 금리 인하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결국 이제는 이번에 이제 그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연준의 어떤 입장도 물가보다는 고용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용시장 둔화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사실 CPI하고 같이 발표된 게 이제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CPI가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묻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번에 이제 26만 3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3만 5천 건인데 크게 상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지표는 약간 요번에는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게 텍사스 지역에서의 어떤 이 실업수당 청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텍사스가 지난번에 이제 홍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홍수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고용이 정말 안 좋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목하는 지표는 이제 그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할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용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을 하는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물가 지표들의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졌다. 다만 B컷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0.25% 9월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결국은 0.25%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남은 이슈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연말까지 남은 세 번의 그런 금리 인하 횟수, 금리 인하 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